우리 친구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부럽다.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네. 오후 됐다고 졸면서 들으시면 안 되고 마지막 1시간까지 우리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일반 성분 시험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나다라까지 보셨죠? 네. 가는 시험 적용 범위, 나는 장치 뭐뭐 사용하는지, 다는 시약 및 시액, 나는 시험 용액 조제까지 보셨어요. 전처리하는 방법까지. 근데 이거는 기기 분석에 대한 실험일 때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냥 일반 이화학 실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 적용 범위는 뭐 지금 보시면 조지방 시험법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식용유 등 중성 지질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한다. 분석 원리는 요래 지방을 추출해서 정량한다. 진짜 간단하게 나와 있죠. 기계 분석이 그나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일반 시험법. 아까 그 전처리 하는 데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드디어 시험 방법, 기기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액체 그래프는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합니다. 컬럼은 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검출기는 뭐가 필요하고요. 이동상은 뭐가 필요하고요. 컬럼은 뭐가 필요하고요. 그 친구들 첫 시간이라 뭔 말인지 많이 어려울 거 압니다. 편하게 그냥 듣도록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뭐가 필요한지 나와 있고요. 정량 실험할 때는 네, 검량선을 작성하고 각에 해당하는 시험용액의 농도를 구하고 그 농도를 구한 거에 대해서 시험 용액의 전량 그리고 검체 채취량 등을 포함해서 계산한다까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계산까지 끝을 내야 실험이 끝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동상 같은 경우는 이동상에 따라서 피크 모양, RT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때 꼭 여기에서 말한 대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거에 그 공전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다는 것도 네, 알아주세요. 컬럼은 HPLC 컬럼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과 계산하실 때 한번 보시면 전처리 시 시험 용액의 전량은 전처리 시에 바이열에 담기 전 최종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열에 담기 전에 최종 토탈 내가 얼마로 희석했고 농축했다가 토탈 부피를 얼마로 했었어 하는 걸 여기다 곱하시면 되시고 희석 배수도 최종 부피. 네. 이 말은 뭐냐면 전처리 여기 시험용액 조제에서는 토탈 부피를 500으로 한다 까지 나와 있어서 500짜리를 우리가 기기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검량선 찍은 농도에서 이만큼 벗어났어. 검량선은 우리가 검량선은 20ppm에서 60ppm까지 포인트 3개로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시험 용액의 전량으로 찍었을 때 샘플 농도가 200쯤 나왔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한 결과값이 아니거든요. 희석해서 검량선 농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최소한 4배 희석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얘가 50 정도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처리 시 바이열에 담기 전 최종 부피 4배 희석한 부피 요거
최종 희석한 부피도 곱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일반 시험법의 세 번째 장은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우리 아까 보존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염류, 발색제 등이 있다고 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되 얼마 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나오는지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번에는 대부분의 시약에 대한 분자식이 나와 있고요. 시액, 표준용액, 적정 시액, 제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르말 농도 같은 경우는 구매하지 않고 만들려면 굉장히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적정 시액 제조 방법도 여기 일반 시험법 11장에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시액 제조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별표예요. 네.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농약, 동물의약품 잔료 허용 기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품 공전에 대한 내용도 훑어보셨고요. 우리 약전은 조금 공전하고 뭔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전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약전 의외로 목차가 굉장히 간단하죠. 큰 목차는 간단한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의외로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칙, 제재총칙, 의약품 각조 제1부, 2부 나눠져 있고요. 각조에 대한 일반 시험법 나와 있고요. 일반 정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실게요. 통칙 같은 경우는 약전에 나오는 단위, 온도 조건, 용어, 수치 등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로는 몇 도에서 몇 도를 말한다. 열탕이라 하면 몇 도 이상에서 열탕을 말한다. 온도 조건들 나와 있고요. 또 수치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단위는 어떤 거를 사용한다도 나와 있고 또 여기서 굵기 예를 들면 몇몇 시 이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제재총칙이에요. 우리 의약품이 굉장히 제재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먹는 거 말고도 입에 바르는 거, 입에 뿌리는 거, 주사 맞는 거, 투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로 흡입할 수 있는 거, 안약, 귀에 넣을 수 있는 기약, 코로 넣는 거, 또 직장으로 넣는 거, 피부에 바르는 연고 등등 제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재들에 대한 정의, 만드는 방법, 멸균, 첨가물에 대한 규정, 제재들 형태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점성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 과립은 분말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용기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용기 같은 경우도 정말 신기한 게 구강 내에 적용하는 제재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타입이 많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집에 있는 약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네. 보시면 의약품 각조 1장, 2장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각 조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의약품 유효 성분을 찾으시면 되죠. 유효 성분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은 확인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위에 사진에 있는 약 같은 경우는 진통제인데 해열 진통제인데 나프로스텐이라는 유효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 유효 성분 말고도 다른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분들에 대한 정량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량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불순물들이 뭐가 얼만큼 있는지 찾아보는 시험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드디어 나프록센이 이 한 알에 250ml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정량시험법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얘를 어떻게 저장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시험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인시험이나 순도시험에서는 TLC 같은 걸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치면 3번 정량시험에서는 기기분석으로 얼만큼 들어있는지 검량선 작성하고 샘플 농도 확인하는 것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정보에는 경구용 의약품 용출 규격, 설정, 가이드라인 등 보존력 시험법 등 나와 있고요. 시험 방법들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필요해요.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 우리 장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정확성, 정밀성, 반복성, 똑같이 40ppm 농도의 아까 나프록센을 찍었는데 5번을 찍었는데 5번 찍는 동안 첫 번째는 45,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30 이렇게 나온다 치면 이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5번을 찍었다 하면 똑같이 첫 번째 40, 두 번째 40, 세 번째 40, 네 번째 40, 다섯 번째 40 이렇게 나와야 이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분석 기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석 기기들은 대부분 혼합물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해가지고 그 분리한 단일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광화학 분석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원자들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자들이 각각의 원자들마다 그 흡수하는 빛의 파장도 다르고요. 농도에 따라서 빛의 양도 다르거든요. 흡수하는 빛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광화학 분석법은 대부분 원소들의 특성을 이용한다는 거, 또 분광, 빛의 양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원자흡광 분석법, 원자흡광, 형광흡광, 핵자기 공명 흡수 분석법 등이 있죠. NMR 같은 경우는 분석화학 기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AAS 같은 경우는 우리 실험실에 있죠. 그래서 우리 실험해 보실 거예요. 형광 분석도 원자흡광 분석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원자흡광 같은 경우는 원소가 빛을 흡수하는 양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형광 같은 경우는 원소들이 본인들이 뭔가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빛을 발산하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 원소들에 대한 형광, 그 빛을 발산하는 빛을 측정하는, 원소들이 다시 원래대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발산하는 빛을 측정하는 것들이 보통 형광 분석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화학 분석법인데요.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전이차를 분석하고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하고 그 전류가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랑 수업할 실험실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거 분리분석입니다. 분리분석이 separation analysis 써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 C,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우리 할 거 있죠. TLC,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thin layer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분필에다가 사인펜 검정색 찍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싹 담궈 놓으면
검정 사인펜 안에 여러 가지 색소들이 분리되는 거를 본 적 있을까요? 네. 본 적 없으신 친구들은 이번 영상 끝나면 유튜브에서 분필, 사인펜,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분명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검정색 사인펜 안에 여러 색소가 섞여 있는 거를 분필이 물을 흡수하면서 색소들을 분리하거든요. 네, 그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얘는 분필 대신에 얇은 판을 쓸 거고요. 거기에다가 혼합물을 점을 찍어서 전기 용매로 쭉 끌어 올라가게 해주면 그 혼합물들이 그 판에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단일 성분으로 분리되는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밖에 분석법이에요. 질량 분석법, 열 분석법, 방사화 분석법. 이 중에 질량 분석법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히 언제? 농약. 네. 잔류농약 분석할 때 대부분 메스를 사용하거든요. LC 메스, GC 메스 많이 사용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분자량의 그 분자들의 각각의 원자량을 측정해서 분자 구조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량 확인하고 그 분자량 안에 원자 구조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어렵겠죠. 네. 우리 분석의 대가가 되셔서 꼭 나중에 농약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간지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 얇은 층 분필처럼 여기 나와 있죠.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된 실용 성분이 이동상, 용어 좀 알아주세요.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를 흐르면서 흡착, 분배, 이온 교환, 분자 크기, 배제 작용 등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이에요. 이동상과 고정상이 서로 야 나 너랑 친해서 같이 있고 싶어. 나 너랑 성격 진짜 안 맞아. 야 우리 빨리 찢어지자. 이동상과 고정상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네.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분리, 정성, 정량 등의 분석 목적과 분리, 정제, 분치 목적에 이용이 됩니다. 물질의 고유한 RF값, 얘는 이동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만큼 걸렸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만큼 걸렸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만큼 걸렸어 하시는 거예요. RF값을 판단함으로써 미지시료의 물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용매는 이만큼까지 왔는데 얘는 요만큼까지밖에 못 왔어. 비율이죠. RF값이. 이동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밑에는 토탈 S, 용매 길이. 얘는 단일 성분의 길이. 용매 길이, 단일 성분의 길이. 용매 길이분의 단일 성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값으로 미지시료가 분리가 됐고 어떤 A가 뭐고 C가 뭐고 B가 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크로마토그래피가 진행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혼합물이 막 섞여 있는데 전기 용매 이동상을 따라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먼저 제일 먼저는 끼리끼리 파란색들끼리 빨간색들끼리 보이죠? 얘네들이 각각 속도가 이제 고정상하고 빨강에는 고정상 너랑 나랑 진짜 잘 맞는다. 우리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자 하고 있고요. 파랑이는
야, 진짜 고정상도 진짜 짜증나나 빨리 갈래? 하고 얼른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거라고 알아주세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쉬운 예예요. 막 물살이 센 계곡에 우리가 돌멩이를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스티로폼처럼 가벼운 돌멩이, 하나는 엄청 무거운 돌멩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가벼운 돌멩이는 물살을 따라 막 빠르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무거운 돌멩이는 물살을 따라 흘러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벼운 돌멩이에 비해 천천히 흘러가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도달하는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크로마토그래피가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동상과 고정상, 정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들이에요. 아까 LC, GC, TLC, 관크로마토그래피까지 4종류 볼 수 있는데요. LC, G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상입니다. LC는 액체를 이용한다는 거, GC는 기체를 이용한다는 거. TLC는 고정상이 다르죠. 컬럼 대신에 박층을 이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관크로마토그래피는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LC판 그리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TLC 가지고 실험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림 한번 보시면 전개 용매에 여기 전개 용매에 우리가 샘플 시험 용액 점 찍는 게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샘플이랑 표준 용액 점 찍는 간격이 적어도 1cm 이상 돼야 하고요. 양쪽 끝에서 TLC판 양쪽 끝에서도 1cm 이상 간격 주셔야 합니다. TLC판 요 전개조 안에 전개 용매를 조금 넣어주고 여기다가 퐁당 담궈서 위로 전개시켜 준다는 거. 네. 전개 용매가 얘가 이동상이에요, 고정상이에요? 이동상. 그리고 여기 TLC가 고정상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항상 이동상과 고정상이 존재한다는 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오늘 AA까지 하고 싶었는데 AA까지 하면 우리 친구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야 끝났다 가시지 마시고 영상 끝나고 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뭐였더라? 분석 기기들이 뭐뭐 있었더라? 우리 실험실에는 어떤 장비가 있을까? 네, 그 장비로 어떤 거를 분석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식품 공전에서도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지, 분석 기기들을 어떤 거를 활용하는지 식품 공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는 AAS에 대한 원리 설명할 거고요. 드디어 AAS 기기로 온라인 실험 하실 거예요. 많이 기대하고 찾아와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